오는 10월에 열릴 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를 위한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섬김과 나눔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각 교단의 2016년 부흥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2016년 부흥 전략을 교육자원부 김지성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마련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윤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 중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년 전 고난주간에는 세월호가 그랬고요. 올해는 브뤼셀의 테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바로 그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평화를 짓밟는 테러, 화를 부르는 욕심, 긍휼을 잃어버린 냉담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디아코니아 코리아가 2016년 엑스포 출범식을 통해 사회를 섬기는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5,000명의 참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듯이 한국교회에서 발현된 생수의 강이 우리 사회를 적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터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등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디아코니아 코리아가 2016 엑스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교계 지도자와 서울시장 등의 정계 인사,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제일 앞장서온 것은 기독교였다며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설교에 나선 김삼환 디아코니아 코리아 대표 대회장도 섬김의 사역이 통일시대로 안내해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오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경제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계를 향하여 길을 넓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정계 인사들도 사회를 섬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올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와 아나운서 최윤영 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돼 사회 전반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3회째 진행되는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 서울시청 광장과 사랑의 교회 등에서 진행되며 청년 걷기 대회와 음악회, 컨퍼런스와 영역별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뜻을 지닌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가 상처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육군회관에서 이슬람 종교의 군대 유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핌 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석 선교사가 이슬람의 역사와 특징 등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유해석 선교사는 국내 이슬람 인구는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이라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육군 군목 손봉기 목사가 세계 주요 국가 군종 제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 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앞으로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군대에서 복무할 것이라며
군선교 사역자들이 이슬람을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이 군선교사님들이 이 다문화 시대의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특히 또 이슬람 계통의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또 필요성 때문에 이번 이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고난주간을 큰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는 곳이 바로 벨기에일 겁니다. 관련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뤼셀의 김동민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끔찍한데요. 현지에서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많은 추모객들이 모이고 있지 않는지, 현재 상황 어떤지 말씀 부탁합니다. 예, 벨기에 역사상 이게 처음 있는 테러여서 시민들이 굉장히 침통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사건 발생 즉시 정부에서 최고 수준의 테러 경보를 내렸고요. 시민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이제 준 상태인데 가급적 이제 공공장소에는 가지 말고 집에 머무를 것을 이렇게 권장했고요. 네네네. 브뤼셀 시내 도로 일부 폐쇄됐고 또 대중교통 운행하지 않고 몇몇 학교에 휴교 등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네. 사건 현장 외에는 벨기에 그 외의 지역에는 평소와는 크게 다른 조짐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요 며칠을 어수선 가운데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에 일어난 테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오늘 여기 벨기에 현지 아침까지만 해도 지금 그동안 발표됐던 정보들이 계속 오보인 경우로 판명이 나고 네. 또 많은 추측성 이렇게 제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IS 이슬람 국가단체가 계속 수차례 자기들에게 맞서는 국가들은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유럽이 사실은 타깃이 되고 있었지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작년 11월 13일 파리 테러에서 도주한 그 살라 아브데슬람이죠. 네네. 그 사람이 지난 금요일에 18일에 이제 체포되면서 네. 벨기에 경찰이 점점 이렇게 가택 수색하고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네. 사실 본래 테러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여기로 부활절 이제 그 휴일인데요. 그날 테러를 계획했었다가 네. 혹시 수사망도 좁혀오고 혹시 또 아브데슬람이 체포된 상황에서 모든 계획을 다 발설할까봐 네. 누설할까봐 이번 테러를 앞당겨 시행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강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런 자리에 벨기에 교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건 당일 22일이죠.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입니다. 네. 4일까지 이 3일간 벨기에 정부는 국가 애도의 날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광장에 모여서 서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애도를 이제 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직 사건 발생한 지 이제 불과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직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이제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그 한인들의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 벨기에에 한인이 약 1,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네. 기독교인이 약 20%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건 당일부터 교회와 대사관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네. 한인들 그 신변 확보에 주력을 했고요.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아마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좀 필요한 도움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번 기회에 벨기에 사회가 더욱더 지혜롭게 이 모든 것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가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국제사회 역할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간 매주 이 시간은 각 교단별 부흥전략에 관해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2016년 각 교단의 부흥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예장 통합은 올해 어떤 부흥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지 선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선교 전략. 네. 교회 전체적으로 요즘 뭐 화해나 평화보다도요. 네. 뭐 갈등 아니면 뭐 서로 간의 갈라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네네. 교회의 이미지가 사회에 이렇게 화평하고 좀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00회 총회 우리 최영남 총회장님께서는요. 네.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100회 총회에 네. 저희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네. 주제를 정해서 네. 모든 교회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였고요. 네.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99회 총회 때 네. 정영택 총회장님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성장 운동 본부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서의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까지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그 운동본부에서는 전도 또는 선교 전략을 짜서 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런 전술과 전략,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회는 각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훈련원 그리고 군경선교부 뭐 등등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서들이 자기의 전문적 영역에서 네. 전도 전략 그리고 또 선교 전략을 짜서 전국교회가 이것을 공유하며 그다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배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전략과 또 네. 새로운 교육 정책을 아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간에는 신대원들의 그 입학생들이 줄었다고 하는 한간 이야기가 있는데 교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신대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요. 네. 진작부터 이것이 자발적으로 숫자를 조정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네.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 국가 전체는 환경 때문에 네네. 이것이 자연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신학생들이 여지까지 많이 온 것은 한국교회의 팽창, 성장, 성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신학생들이 적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정체 또는 심지어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쇠퇴 현상까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비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이사장님들과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같이 모여서요. 네.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숫자도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계속적으로 논의,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그 교단에서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를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그 지역 마을 세미나 컨퍼런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래 한 것이 3월 10일, 11일 이틀 동안에 이제 네. 저희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전통적인 목회는 교회 안에서만 네. 오는 교인들을 모시고 그들을 상대로서 목회하고 네, 네. 아니면 이제 나가서 가가호고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 마을 목회 세미나는 지역 마을 목회는 교회가 마을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가 마을을 상대로 해서 네. 마을에 사는 여러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네. 대화하고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네. 그다음에 지역의 생명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망을 짜는 것이 네. 지역 마을 목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직접 먼저 찾아가는 그런 찾아가고, 선교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네, 찾아가서 공감대를 느끼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네. 그다음에 교회는 좋은 곳, 가고 싶은 곳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 마을 목회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전국 교회 학교 세우기도 아마 많이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과거 이제 저희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교회 학교 세우기 또는 교회 학교 부흥운동 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전체 교회 한 8,700여 개의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커다란 교회 네. 또는 교육 목사나 교육 전사님이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께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교육 전사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좀 통계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단 8,8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50% 정도 되어집니다. 아, 50%. 네네. 네. 그리고 그 50% 중에서 또 50% 정도 해당되는 교회에만 교육 목사님과 교육 전사님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중에서 50% 정도는 네. 교육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평신도 교육사라는 제도를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개설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신도 교육사님들은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 가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가서 네. 본인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개척해서 세우고 네.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학교 교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교회학교 교재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4차례의 커리큘럼을 개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1970년대의 성서와 생활, 네. 그리고 1980년대의 말씀과 삶,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 네. 그리고 제가 총무가 되어져서 2014년부터 GPL 공과라고 하는 공과를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각 교회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L 공과는 조금 우리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공과, 아주 우수한 공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과 이 GPL 공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원포인트 공과입니다. 원포인트. 네. 이 원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성경 본문과 설교하시는 그 설교 본문이 전부 달랐습니다. 네. 설교 따로, 공과 공부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공과는 어떤 공과냐 하면 설교 본문과 공과 본문이 똑같습니다. 동시에. 네, 동시에 되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네. 해당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설교문까지 다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 본문 듣고 말씀 듣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확대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네. 집에 가서 그다음에 가정 연계 프로그램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부모님과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네.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공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교회 부흥의 어떤 대안 전략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미지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콘 세대입니다. 네. 하나의 좋은 사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배출해서 네. 그리고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서 이 사회에 교회하게 되면 사랑의 아이콘, 네. 평화의 아이콘, 그리고 하나됨의 아이콘, 뭐 이런 것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네. 자체가 좋은 선교의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 정책, 성경책을 조금 더 깊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가 요즘에는 지나치게 진리라든지 아니면 종교 아니면 기독교, 복음과는 동떨어지게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세속주의 물결에 깊이 젖어 사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네. 이들한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전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잘 적용돼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자격 없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면 검토하고 올해 안에 관련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23년 만에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법무부가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올 9월에 마련된다는 그 내용 소개 좀 부탁합니다. 그 자녀들이 네. 요즘은 이제 학대받는데 그 학대받는 경우가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 학대받는 경우에 그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네. 자녀와 부모를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켜서. 예. 네. 그래서 이 자녀가 직접 네. 치인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네. 그 소송 능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네.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 양육하는 사람이 네. 결국 이제 비양육친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네. 그 양육비를 지급할 때 네. 그 사실은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아이의 그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지급을 지체하면 네. 이럴 경우에는 감치를 했습니다. 감치라는 네. 건 뭐냐면 구속을 시켜서 유치장에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3개월 동안 지체가 아니고 네. 30일만 지체해도 감치할 수 있게 했어요. 한 달만. 네, 한 달만. 네.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됐는데 판결에서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유치장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는 즉각 주도록. 네. 왜냐하면 양육비를 한 3개월 후에 줘버리면 아이가 그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제 양육비를 주는 대신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상대방 측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안 보여주면 이럴 경우에 법에서 강제로 붙들어다가 만나게 해주는 그런 강제 집행의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보조인 제도를 만들어서 네네. 이 보조인으로 하여금 안 보여주면 중간에 중재하게 해서 네. 서로의 감정 싸움을 잘 해소시키고 또 냉각기도 갖게 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네. 그래서 이 면접 교섭권에 대한 그 보조인 제도를 이번 네. 개정안에 도입했습니다. 결국 가사소송법이란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는 법률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사소송법은 이제 인간의 존엄과 그다음에 네. 가정의 평화 네.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네네. 그 뭐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판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점에 대한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그런 법입니다. 네. 그럼 최근 일어났던 이들을 보면 이 참 부모들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예. 참 가슴이 아픈 적들이 많은데요. 예. 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 필요했던 사회적 요구가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최근에 문제됐던 게 이제 인천에서 네. 11살짜리 딸아이가 이제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집에서 탈출해서 뭐 편의점에 있다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문제가 네, 그렇죠. 돼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막 아이를 물고문해서 죽이고 안매장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됐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지금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에 대한 아동 학대에 대한 가해자가 네. 이제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이걸 다 방어해 주는데 그 아이에 대한 가해자, 아동 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네. 이럴 경우에는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를 주변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러 들어가면 왜 남이 가정일에 나서느냐? 참견하느냐? 네. 네.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다. 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아이를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남이 또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개입하지 못하고 네. 아니면 도저히 이 정신적으로 이 부모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판단될 때는 친권을 박탈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친권 박탈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친권 박탈이라는 것은 그동안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특별 대리인이 이제 친권 박탈을 신청하는 건데 네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친권 박탈을 네. 그 자녀가 직접 소송 능력을 인정해서 네. 친권 박탈 청구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럴 때는 법원이 네. 그 아이의 의견,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동 학대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네. 이 친권 박탈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그럼 자녀가 친권 박탈을 요청할 때는 네. 정말 심사숙고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친권 박탈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그래서 친권 박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사례들이 지금 나와 네.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과거의 사례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네. 친권 박탈의 사례는 있지만 판례는 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폭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같이 둘 수 없는 그런 경우라든지 도저히 친권자로서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나 저 정도면 부모로서 이 아이를 그 부모 밑에 둬선 안 된다라는 수준이 되면 이제 박탈을 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네. 나는 도저히 지금 부모 밑에서 못 있겠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한 건데 네. 이걸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서 박탈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도 더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리고 또 박탈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박탈을 하면 또 누가 보호해 주느냐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친권 일시 정지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한 2개월 동안 네. 서로 자식과 부모 간에 너무 이 앙금이 깊으면 네. 결국 그것을 서로 좀 떨어뜨려 놔서 네. 2달 동안 떨어뜨려 놔서 부모도 교육을 시켜서 자식을 좀 그리워할 수도 있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다시 좀 이게 잘 치료가 되면 그러니까 아이도 치료하고 아이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치료해주고 부모도 치료하고. 부모도 또 네. 아이의 사랑에 대한 걸 치료해주고 사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제도적으로 부모와 자자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실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우리 일반인의 상식에 의해서는 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그것을 훈육을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자식은 차라리 떡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있죠. 그러면서 아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은 이제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런 네. 문제들은. 그래서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학대하는 그 아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네.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잘 봐야 됩니다. 이웃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아이 사랑 교육이 뭔지,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이제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들도 있고 네. 또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임에서 와서 같이 교육도 받게 하고 또 그런 교육을 따로 부모 교육을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 사회적 인식, 네. 아이에 대한 훈육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야 된다 하는 수준을 네.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러나 그래서 미움의 매가 되면 네. 그 아이가 그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혀 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훈육의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전문가들 다 모여서 네. 한번 어떤 객관적 기준도 한번 만들고 네. 아이의 교육 방법 그리고 네. 이제는 절대로 이 폭행이라든지 학대, 정서적 학대조차도 네.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그 아이의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가정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소유의 문제를 떠난 아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의 의미로 자녀를 양육해야겠고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사회 전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한국교회는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